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 지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국가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35개 나라 가운데 29등,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특히 양극화 심화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우리 사회 최대의 과제를 생각할수록 복지국가로 가는 그 지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텐데요. 오늘 그 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보건사회연구원의 조흥식 원장을 초대했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보건사회연구원이 만들어진 지 오래됐죠? 예. 금년에 47년이 됩니다. 47년? 예, 앞으로 3년만 있으면 이제 50주년 저희들이 그 행사 준비를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뭐 벌써 50년 전 이런 연구원을 세운 그 설립 배경과 취지는 뭘까요? 예, 그때도 이 인구 문제하고 그다음에는 사회보장 그 위원회 이 두 개가 좀 더 합쳐져 가지고 오늘날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는 인구하고 또 이 보건하고도 또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질병이 또 인구에 영향을 주니까는. 뭐 그렇게 하면서 또 한쪽은 오늘날의 사회복지에 관련되는 이제 사회보장 시스템을 좀 갖추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뭐 아주 초보적인 거지만은 그런 생각들은 많이 하셨던 거죠. 그 당시에 인구 문제라면 인구가 너무 폭증해서 맞습니다. 문제다. 지금하고는 완전 반대죠. 어떻게 하면 산화 제한할 것이냐. 뭐 이런 걱정으로. 줄여야 되는 그렇죠. 문제. 그렇게 하고 급증하는 그 인구의 이 보건 건강 측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마 맞습니다. 이런 고민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맞습니다. 이제 점점 이 연구원의 중심축이 사회보장, 복지사회 이쪽으로 옮겨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 특별히 또 그 80년대. 그때 전두환 정부 때 그게 국정 지표 중에 하나가 복지사회의 구현이 맞습니다. 그때 법들이 많이 또 생깁니다.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뭐 법은 형식적인 제도적인 틀은 갖춰졌지만은 실질적인 내용은 그래도 아직까지 뭐 지금 또 어떤 부분은 채워지지 못한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연구원에서 다루는 이 연구 대상 분야가 굉장히 넓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직도 인구 문제도 다룹니까? 아직도 다루죠. 그러죠. 인구 문제, 보건 문제, 그다음에 아까 사회 보장을 비롯한 사회 정책 전반적인 걸 다룹니다. 요즘에 특히 또 그 한 건 안전 문제. 아이고. 또 아이들 뭐 안전 문제, 그다음에 긴급 재난 같은 경우에서도 다루고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서도 그것이 미세먼지의 기술적 문제는 우리가 못 다루지만은 그것이 사회적으로 주는 영향, 과연 그게 자연적인 재해냐, 안 그러면은 인재냐, 우리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오는 문제냐, 뭐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다루기 때문에 점점 갈수록 범위는 훨씬 넓어지고 있습니다. 범위는 넓어지는데 숙제는 점점 어려워지고요. 예, 어려워지고 또 뭐 예산 투입은 또 그렇게 썩 많이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요.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OECD 국가 35개 나라 가운데 우리의 복지가 29등. 맞습니까? 예, 뭐 거의 뭐 28등 될 때도 있고 뭐 30등 될 때도 있는데 뭐 거의 그렇게 됩니다. 거기서 그 등수를 매기는 지표는 주로 뭘 가지고 계산합니까? 그 대체적으로 그 정부의 그 예산 중에서 사회복지 분야에 쓰는 비중이 얼마냐 해가지고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나라로부터 그 북구라파 나라들이 많죠. 북유럽. 그다음에 우리보다 못한 나라들은 뭐 최근에 들어왔던 이 동구라파, 폴란드니, 그다음에 멕시코니 좀 경제적으로 약한 나라들은 우리보다 좀 처지고요. 그렇지만은 우리 경제 성장에 비교해 보면은 낮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특히나 IMF 이후 20년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성장은 뭐 침체, 저성장의 국면으로 갔습니다마는 소득 분배나 이런 데서의 양극화 현상은 뚜렷하게 심화된 그런 20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특히 IMF 이후에 나왔던 뭐 그때 대량 실업 이후에
경제적으로도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으로 발돋움해야 되는 그 문턱에서 지금 거의 지금 못하고 있는, 그렇죠. 넘어서지를 못하는데, 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죠. 또 그런 데다가 모든 또 그 2008년 세계 그 뭡니까? 금융위기. 그렇죠. 이후에는 이 또 삶에 대한 방식들이 모든 물질만 또 되는 것이 아니다 해가지고는 각 나라들이 삶의 질, 행복, 꼭 많은 돈으로만 다 채워질 수 있겠는가? 또 사람들의 관계, 뭐 이런 데 대해서도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 하니까는 여하튼 연구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후에도 아주 뜨거운 어떤 핵심 논쟁의 하나가 되고 있는 게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 이것이 과연 실체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그리고 거슬러 가보면 성장과 분배의 어떤 논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결국은 소득주도 성장, 더 나아가서 포용 성장 이런 것들이 그 성장과 분배를 이제는 좀 이분법적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발상해보자. 예,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나온 개념들인데.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뭐 어디서도 입증된 바 없다. 소득주도 성장은 이런 얘기도 있고요.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예, 뭐 그거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체 어떤 분배를 하더라도 이제 성장하고 분배가 같이 가야 되는. 그렇죠. 예, 우리 정 선생님 말씀이 대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우선은 그러면은 성장의 열매를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서 오는 빠져나가는 배제당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는 우리나라 지금 경제적인 것은 계속적으로 보면 수출 같은 경우라도 하면은 11위, 12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공황, 뭐 경제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는데 실제인 삶은 그러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뚜렷하게 지금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 소득주도 모든 국민들이 소득이 좀 더 높아지면은 특히 하위 계층에 높아지면 좋아질 것이다 하는 것 때문에 소득주도 뭐 외국에서는 보통 이걸 임금주도라고 그러죠. 임금주도. 임금을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을.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특징은 이 자영업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임금의 그건 아니잖아요. 조그만 구멍가게도 팔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계층들이 그래도 한 뭐 600만에서 800만 정도 보잖아요. 이분들까지 다 아울러 가지고 소득이 많아지려면은 임금으로 말하기는 그렇고 그래 넓은 의미의 소득 주도 그 방향은 분명히 맞죠. 그리고 좀 더 골고루. 그래서 이제 포용이라는 말도 쓰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그 실체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그 소득 주도 성장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또 포용 성장이라는 이름하여서 또 하려면 또 요즘 뭐 4차 산업, 혁신 기술, 과학 기술의 그래서 이제 혁신 성장. 그 다음에는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이 공정한 경제가 시장 구조라든가 시장 체제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뭐 그러기 위해서 이제 공정 경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포용 성장으로 묶어내는 것은 상당히 이제 맞다고 보고요. 저희들은 그 중에서 또 하나를 또 생각하는 거는 저희들 이제 또 포용 성장이라 개념이라고 한다면은 또 분배와 같이 가는 성장과 분배 같이 가는 개념으로서는 포용 복지라는 포용 복지. 실질적인 또 사람에게 행복감을 줘야 되니까는요. 그래서 포용 성장의 열매가 포용 복지로서 드러날 때 실질적으로 그 삶의 가치 그러니까 이 일종의 그 사회적 가치를 우리가 좀 더重시하면서 나가야 되고 또 요즘 또 이야기되는 부분들이 많이 이제 그게 행복을 연구하면서도 그렇고 이 자본이 뭐냐 할 때 처음에는 뭐 경제 자본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특히 자본, 돈, 뭐 토지, 자연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노는 게 인적 자본. 사람이 결국 움직이는데. 인적 자본까지 나왔는데 요즘 이야기되고 있는 게 바로 사회적 가치와 맞물려 가는 게 이 사회 자본이라는 개념입니다. 사회 자본. 사회 자본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 신뢰, 믿음, 뭐 또 그 뭡니까 뭐 기업이라든가 이쪽에 이야기한다면은 그 신용이라고도 볼 수도 있죠.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있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그래야만이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사회 자본의 것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네. 이 일반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아마 거의 꼴찌에 가까운 사회 자본이 서로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아마 그런 거는 뭐 어떤 면에서 우리의 정치적인 그런 경우라든가 또 남북의 어떤 문제, 뭐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뭐 그런 특수성에서 온 것도 있겠지만은 빨리 이거 인적 자본도 어느 정도 이제 교육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교육도 이제는 평생 교육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평생 교육해야 되고 연령은 높아지고 평생 직장 개념은 사라지고 끊임없는 재교육이 또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적 자본은 어느 정도 그래도 그걸로 가고 있는데 이 사회 자본의 문제에 들어오면은 참 정말로 힘든 것이죠. 네. 믿지를 못하니까는 계속 앞에 눈에 보이는 것만 하고 특히 연금 같은 게 미래 세대와 현 세대 간의 관계 그렇죠. 이런 걸 하면은 좀 믿음이 있어야 예. 앞으로의 그 세대에 대해서도 하게 되고 또 경제 같은 경우에서도 안 된다고 한다면은 안 될 가능성이 높죠. 보다는 높고 좀 더 네.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해나간다면은 우리나라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발전해 왔는데 맞습니다. 그 사회자본 형성에서는 제 생각에는 제1의 책임은 정치권에 있는 것 같고요. 네. 정치가 갈등을 조정해서 국가의 방향을 잡는 본연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도 일부 들기도 그런 합니다. 그 정치적 측면이 있고 아까 그 공정경제 강조하신 거랑 연결됩니다마는 결국은 수출 주도의 대기업들만 살찌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이 관계가 소위 말하는 동반 성장의 관계로 끈끈이 맺어져 있지 못하다는 거. 거기서 서로 또 이 적대적 관계가 이루어져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한 책임 아닐까 싶어요. 네. 예, 그게 뭐 요즘 그게 많이 나타나는 게 아까 그 사회 자본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일단은 믿음이 되는 서로 신뢰를 하게 되면은 훨씬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가 있는 그럼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참 안타까운 것이죠. 불필요한 갈등 비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 포용성장연구단 우리 원장님께서 연구단 단장을 맡고 계시고 제가 이제 포용성장 연구단 단장을 맡고 있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거는 포용성장에 대한 것이 이 세 가지 아까 소득주도 성장, 소득주도하고 혁신성장, 공정경제. 이 세 가지가 사실 맞물려 가야 되는데요. 그럼요. 그래서 요즘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이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에 그 보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잘못하다가는 불로소득 주도 성장이 되겠다. 그런 이야기야. 이제 이런 거는 어떤 측면에서는 공정 경제적 차원에서 우리 공정한 그렇죠. 정말로 이 주거라는 문제가 사실은 이 선진국일수록 또 그다음에 행복한 나라일수록 그것을 상품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꾸 탈상품화 시키는 거거든요.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 이렇게 사는 곳으로 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탈상품화의 가장 큰 것은 물론 의료입니다. 의료 쪽이고 이건 의료 쪽은 뭐 상품으로 해놓으면은 막을 수가 없죠. 생명이 아픈데 뭐 뭔가 돈을 들여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이 주거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 교육이죠. 이게 또 사교육이 아니고 공교육에서 더 쌓으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대체적으로 3대 우리가 탈상품을 해야 될 요소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뭐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거 보면은 상품의 화가 더 강화되고 있는 투기장 되어버린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들로서는 이게 특히 서민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를 본다면은 공공임대주택을 우리나라는 지금 한 5% 정도도 채 안 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이. 우리가 OECD 복지 선진국이라고 할수록 전부 공공주택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평균적으로 보면 한 30% 되거든요. 싱가포르는 90% 아닙니까? 사실은. 물론 거긴 도시국가라는 도시국가니까 좀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보고 그렇게 된다면 이게 진짜 상품의 일부는 있지만은 자꾸 탈상품화 그런 경향을 가다 보면은 주거라는 것은 정말 생활하는 것이고 그래야만 편안하게 잠을 잘 자야 생산량도 높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런 점에서 조금 우리가 좀 눈을 그런 방향으로도 좀 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됩니다. 원장님께서 정말 핵심만 딱딱 짚어주시는데 우리가 선진복지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은 네. 간단히 간단히 말하면 아까 언급하신 의료, 예. 주거, 교육만큼은 국가가 책임진다. 네, 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솔직히 의료 그게 복지국가입니다. 그러니까요. 의료, 주거, 교육에 돈이 안 들어간다고 치면 네, 네. 우리 월 소득이 많지 않아도 충분히 그렇죠. 풍족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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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시 말하면 세금을 걷어서 세금의 대부분을 의료, 주거, 교육에 써서 그렇죠. 일반 국민들은 의료, 교육, 주거에는 비용이 안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렇죠. 이게 복지사회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왜 그게 안 됩니까? 그거는 특단의 정말로 국민들로부터도 그런 합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는 조금은 기득권이랄까요? 좀 있는 분들의 좀 스스로의 배려, 예. 사회에 대한 그것과 함께 또 법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좀 그런 방향으로 유도가 돼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볼 때 너무나 이 압축 경제 성장하는 그렇죠. 과정에서 우리가 너무나 좀 물신적 사고랄까요? 그 눈에 보이는 물건, 그 다음에 부자 되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생각들이 그러다 보니 그거를 많이 얻기 위해서 경쟁 사회를 어릴 때부터 만들어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배려라든가 포용이 그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이제 포용국가, 지난 그 9월 6일 날 포용국가 전략회의 처음으로 이 사회정책에 관련된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대통령께서 위원장이 되시고 이렇게 앞으로 해나가게 그런 것이 이제 선포가 된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거 하려면 국회에서도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맞는 법적인 말씀입니다.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예, 예. 그 부분 또 우리가 참 하다 보면은 제때 그게 좀 법적으로 빨리 장치가 되고 이래 돼야 되는데 그것이 좀 늦어지고 네. 또 잘 안 되고 국회 정치권에서도 좀 이런 논의를 많이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예. 하셨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좀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게 이런 겁니다. 정작 우리가 국민적으로 토론해야 할 것은 큰 방향에서 네. 국민 여러분, 특히 이 좀 부자 여러분 이제 세금 좀 더 많이 내야 되고 예. 그래서 국가 재정을 이 주거, 의료, 교육 여기에 좀 대폭 투자해서 이런 건 사회가 책임지는 그런 사회로 우리 만들어 나갑시다. 네. 그 속도를 어떻게 할까요? 이런 논쟁과 토론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논쟁과 토론이 이상하게 최저임금 좀 올렸더니 가난한 자영업자가 더 고생이다. 거기서 논쟁하고 있는 거 좀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예, 안타깝죠. 예. 저도 정치권 국회나 이럴 때면은 전반적인 좀 큰 틀 속에서 좀 이 세상의 변화를 읽고 같이 논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많고요. 그 다음에는 이 국회가 빨리 이 필요한 민생과 관련된 법은 여야 관계없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부동산 얘기하다가 불로소득, 주도성장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예, 예. 우리나라는 무슨 자본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런 부분들 진짜 돈 있는 분들이 누리고 있는 소득 여기가 지금 취약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걸 좀 제대로 투명하게 드러내서 제대로 걷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되겠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가령 기득권자라고 하는 기득권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이걸 부를 갖고 있는가 또 토지는 어떻게 돼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투명한 것이 가장 강하거든요. 그렇죠. 거기에서 문제 해답을 찾아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숨겨져 있는 나타나 있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갑자기 서울 전체가 올라들썩거리고 하는 것들이 예. 그거는 저 돈들은 어디서 나와서 저렇게 됐습니까? 맞아요. 그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 뭐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실상을 좀 알려주는 이런 것부터 해야 국민들로부터 좀 더 할 텐데요. 좀 그래서 국세청이라든가 요번 통계청도 그렇고 이 자료들에 대해서 그 과정이 어떻고 절차는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통계가 만들어지고 네. 이런 데 대해서 좀 더 이제는 알려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공개하고 개인적인 그런 거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 실제 전체적인 그런 필요가 없죠. 분포나 이런 분포 이런 것만 강하게. 예. 그래서 금년 초에 통계청이 아니 국세청에서도 앞으로는 조금 더 밝힐 수 있는 부분 밝히겠다고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요. 연말까지 아직 시간 남아있으면 기다려보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화두로 떠올라 있는 것들이 국민연금, 예, 예. 건강보험 개편, 네. 이거 정말 또 골치 아픈 문제들입니다. 예, 예. 국민연금은 뭐 한참 전에 한번 개편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예, 예. 또 손을 댈 수밖에 없다. 예, 예. 뭐 저출산 고령화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진행이 되다 보니 네, 네. 손 안 댈 수가 없다. 뭐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예. 지금 어떻게 연구를 진행하고 계세요? 뭐 저희들이 그것만 오는 거 보면은 조금 아마 한 3년 정도 전에 이야기했던 뭐 2060년까지 볼 때 한 3년 정도 더 빨라졌다. 고갈 시기가 고갈 시기가 당겨진다. 뭐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연금 수급을 해주는 그 개시 기간을 5년마다 한 번씩 1년씩 늦춰간다. 그래 60세를 61세로 한다. 그렇죠. 5년마다 1년씩. 예. 그래 됐는데 뭐 또 신문에 잘못 나와가지고 그게 매년 또 당장 지금부터 1년씩 올라가는 걸로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3년의 그 고갈 시기를 거기에 대해서 좀 대처를 해보자. 한 게 이제 보험료율을 높이느냐, 안 그러면 받는 액수를 조금 더 줄이느냐, 예. 뭐 이런 건 논쟁이죠. 그렇죠. 그게 지금 이제 제도적으로. 그래서 국민연금의 그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논점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장성을, 노후 보장성을 더 강화해 주는 것이냐. 왜냐하면 노인분들이 이제 점점 오래 사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보장의 기간도 길어지고, 예. 아니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보장성의 부분이고, 하나는 거기에 따른 이런 데 대해서 오는 그 기금의 고갈, 다시 말해서 이 기금 건전성이죠. 재정 네. 건전성 문제. 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면 양면이 둘이가 부딪히게 돼 있죠. 물론이죠. 건전성을 강화시키다 보면은 보장성을 약화돼 버리고 이것의 그 관계를 양면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게 지금 논쟁이고요. 그 쉬운 말로 말하면 더 낼 거냐 덜 받을 거냐. 그렇죠.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우리가 경제가 또 좀 어렵고 그래 지금 특단의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어르신들이 보면 지금 빈곤율이 노인 빈곤율이 그 47% 정도 되지 않습니까? 47, 8%. OECD 1등이라지 예, 않습니까? 1등인데 예. 근데 이분들은 참 그게 있어요. 이쪽 그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쪽에 끼인 세대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이 은퇴 이후에 노인이 됐을 때 그거는 생각을 안 하고 전부 다 자식에게 맞아요. 다 줘버리고 그 다음에는 또 자식으로부터 받을 것이다 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 줘놓으니까 지금 그게 안 되고 자식도 굉장히 어려우니까 자기 생활하기도 힘들잖아요. 또 그분들은 국민연금도 가입 제대로 못해서 제대로 못했고요. 예. 늦게 또 됐으니까.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이제 빈곤율이 높아가거든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60년, 뭐 50년 이후를 생각하기 전에 지금 특단의 보장성을 당장 이분들을 위해서 해야 되니까는요. 네. 뭐 한 10년 동안 보장성을 좀 더 그걸 하고 좀 재정 그거는 뭐 조금 당겨지면은 그때 또 경제가 또 좋아지면은 그 앞으로 지금 한치도 지금 내다보기 힘드는 네. 판에 네. 우선 그 뭐 어려움을 다 겪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보장성에 더 강조를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죠. 눈에 보고 있는데 어떻게 어르신들을 당장 한 10년은 예, 보장성 강화에 좀 더 해줘야 된다. 네. 그렇게 하면서 예. 그것이 또 돌고 돌아가지고 또 실질적으로 아까 소득주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가처분 소득을 올려주는 거니까는 노인분들이 좀 받으면은 쓰실 거고, 예, 예, 그럼 예. 또 내수가 돌아가는 또 거고. 돌아가는. 예, 그래서 예. 그걸 조금 더 전향적으로 좀 더 본다면은 꼭 그 문제로서만 넓게 보는 게 아니고 또 그다음에 남북 관계가 또 잘 풀린다면은 또 경제 단번에 또 활력이- 경제 활력이 생길 그렇죠. 것이고요. 네. 그래서 너무 뭐 50년, 60년이 고갈된다느니 하는 것은 또 그다음에는 이 국민연금이라는 거는 국가의 나름대로 공적 그 연금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또 업무적인 거로 들어가 있고 강제성 보험이잖아요. 네. 사적 보험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고갈되다 다니 못 받겠다, 뭐 30년에 내가 못 받는다 그런 거는 전혀 염려하지 않으셔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부터 우선